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하게 될 안진에게 법인의 박정근 회계사라고 하고요. 저녁 늦게 하려니까 좀 힘드시죠? 좀 낮에 강의하면 좋은데 제가 왜 저녁 늦게 시작하냐고 한번 여쭤봤더니 제가 6시까지는 일하고 와야 또 되니까 저 6시까지 일하고 오라고 또 이렇게 배려해 주신다고 해서 저녁에 7시로 시간을 잡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저녁 시간이라 좀 피곤하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부분이 아무래도 사업체를 시작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게 세금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듣게 될 세금 그 세 가지 꼭지를 좀 꼽아봤어요. 그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소득세, 마지막이 원천징수라는 걸로 해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1시간 반 정도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 세 가지 주제를 제가 좀 욕심을 가지고 1시간 반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 약간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연락처랑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팔로우업 해드리는 형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면 저는 앞에 있는 것처럼 박정근 회계사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 오기 전에는 삼일회계법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 교육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일회계법인 교육본부에서 이제 강의를 조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영역들은 뭐 밑에 있고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것들은 요 좌측 하단에 뭐 제 메일 주소하고 연락처 있으니까 이거 이외로 궁금하신 것들은 저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빨리 자리 앉으시면 내용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건데요. 부가가치세 내용은 이걸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즘에 담배 한 갑이 4,500원 정도 하는데요. 여기 제일 앞에 계신 선생님. 선생님 맞는데요. 담배 한 갑 4,500원인데요. 그 담배를 사는 그 담배 가격 안에 세금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담배 한 갑 4,500원에 세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500원. 자, 왼쪽에 계신 남자분 얼마 정도 있을까요? 퍼센트로 75%. 자, 계산이 잘 안 되지만 3천 얼마 정도 되겠네요. 죄송한데 저희 두 번째 제일 계신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한 60% 정도요. 자, 뭐 신문기사 보니까 정리가 돼 있던데 4,500원 중에 3,300원 정도니까 73%. 아까 그 75%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거의. 자, 담배는 여성분들은 많이 안 피시니까 우리 모두 다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한번 좀 해보죠. 자, 우리 소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야, 소주가 출고가가 946원입니다. 946원. 자, 이 안에도 우리가 먹는 소주값 말고 세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세금 있는지 한번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시간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46원 중에서 502원, 거의 한 53% 정도가 세금이에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음식점 가서 돈 내면서 음식값은 10만 원인데 나는 그럼 10만 원만 내면 될 것 같은데 실제 낼 때는 뭐 부가가치세라는 게 더 얹어지면서 11만 원을 냈던 기억들 옛날엔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이러면 안 되지만 예전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돈을 벌었을 때 내는 게 세금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부가가치세는 돈 벌었다고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어떤 소비를 하면 그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되는 게 부가가치세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방금 뭐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부가가치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가가치세 법전에 보면 이 상단에 제목이 나와 있듯이 정의가 나와 있듯이 부가가치세 뭐라고 정의하냐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를 부과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노트북 판매업자가요. 원재료를 사다가 노트북을 만들어서 판다고 생각할 때 원재료 사오는데 60만 원
사왔고요. 자, 이걸 100만 원에 팔았다고 하면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자, 60에 사와서 100에 팔았으니까 이 부가가치라는 게 40만 원이 될 거고요. 그러면 부가가치의 10% 납부하는 게 부가가치세니까 이 사람 부가가치세로 4만 원 납부하면 될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부가가치세의 컨셉인데요. 자, 원래 부가가치세의 컨셉은 이렇지만 실무에서 그러면 이렇게 내가 얼마에 사와서 얼마에 팔았는지 이 부가가치 계산해서 세금을 내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 사업자가 노트북을 팔 때는 나는 100만 원만 받고 싶지만 대가를 받을 때는요. 100만 원뿐만 아니라 그 대가의 10%, 즉 110만 원을 저는 받게 되고요. 똑같은 의미로요. 제가 원재료를 사올 때 원래 60만 원짜리지만 저는 60만 원뿐만 아니라 그 부가가치세 6만 원까지 해서 66만 원을 줘야 사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이제 뭘 할 거냐? 우리가 물건 팔 때 부가가치세라고 받은 10만 원이 있고요. 물건 사올 때 부가가치세라고 부담한 6만 원이 있으면 자, 이 10만 원에서 내가 부담한 6만 원을 빼서 4만 원만 세무서에 납부하는 게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처음에 제가 부가가치를 계산해서 10% 낼 때 4만 원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물건 팔 때 10만 원 받고 물건 살 때 6만 원 부담한 거 차감해서 4만 원 내면 어쨌든 결론은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현재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점 가서 음식 먹을 때 음식값 10만 원이면 거기에 부가가치세 만 원까지 해서 11만 원 주고 사는 게 어떤 걸 판매하는 사람은요. 그 돈 내가 원래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격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받으라고 세법에서 하고 있으니까 더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부가가치 계산해서 10% 내야 되는데 물건 팔 때 받고 물건 사올 때 부담한 다음에 차감해서 내는 게 굳이 왜 이렇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부가가치세에선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물건 팔 때 저희가 10만 원 받은 거는 국가에 낸다 그랬고요. 그거는 무조건 내요. 무조건 내는데 물건을 사면서 제가 6만 원이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때는 이 6만 원은 부담했으면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요 밑에 있는 증빙을 받았을 때만 빼줘요. 안 받으면 안 빼줘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제가 안 받게 되면 저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수금, 영수증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나중에 사업하시면 많이 보실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이제 세금계산서란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공급자, 파는 사람이죠. 공급받는 자, 그걸 받는 사람이 여기 있고요. 작성일자, 언제, 금액, 공급가액, 즉 얼마. 자,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팔았다는 걸 그 증빙 형태로 보여주는 게 저 세금계산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용카드 전표 여러분 많이 보시죠? 우리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면 이렇게 줄 때도 있고요. 그냥 요즘에는 포스 기계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전표도 많이 보실 텐데 그게 이제 신용카드 결제하고 나서 받는 전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이거나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여러분 현금영수증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비슷해요. 현금 내고 나서 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얘랑 약간 비슷한 현금영수증이란 걸 끊어주게 돼요. 자, 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안 받으면 제가 아무리 부담했어도 그 부가가치세는 빼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안 받아주는 게 뭐냐? 이런 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간이영수증? 우리 음식점 가면 이런 거 한 번씩 받으시죠? 자, 저게 아무리 내가 부가세를 부담했어도 저거 가지고는 제가 부담한 금액을 부가세 신고할 때 차감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분명히 부담했는데 이런 증빙 안 받았다고 해서 왜 굳이 안 빼주느냐? 그건 좀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면 이 세금계산서 가지고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세금계산서라는 걸 서로 주고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받아야 되는 거고 상대방은 줘야 되는 거면 자,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게 되면 3개월마다 국가에다 신고를 합니다. 자, 저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신고하고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줬다고 신고해요. 줬다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선 가만히 있어도 얘는 자기가 팔았다고 신고하고 얘는 자기가 샀다고 국가한테 신고를 해요. 3개월마다. 그럼 국가는 가만히 있어도요. 얘가 얼마를 팔았는지 모든 정보, 얘의 수익 정보를 가만히 있어도 알 수가 있게 돼요. 왜냐? 받는 사람한테 이거 안 받으면 너 이거 안 빼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고받은 정보가 3개월 단위로 국가에 신고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매출자의 소득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싶어서 너희 부가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런 증빙을 받았을 때만 빼주겠다는 게 국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면서 거래하실 때 어떤 대가를 줬다. 거기에 이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으라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세법의 기본적인 생각은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빼주겠다는 건데요. 여기 보면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도 빼주겠다고 하는데, 자, 얘들을 해준 이유가 뭐냐면 얘들의 목적이 아까 세금계산서 받으라는 게 매출자의 소득 파악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1년 동안 신용카드 얼마 썼는지 알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되냐면 카드사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국세청 가면 알아요. 놀라워요. 제가 1년 동안 카드 얼마 썼는지, 매달 얼마 썼는지 그 내역에 국세청이 다 나와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카드 쓴 건 국세청에 이미 자료가 다 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카드 쓴 정보가 국세청에 다 가니 카드를 쓰더라도 매출자의 소득 파악하는데 국가에선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가 거래하는 전부 다 세금계산서 주고받으라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신용카드 전표 왔다 갔다 한 것도 내가 소득 파악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 해주겠다는 거고요. 현금 영수증 이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거래한 것도 국가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그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게 전 내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세에서 첫 번째 기억하실 게, 내가 뭔가 사오면서 부가세를 줬다. 그러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기본적으로 받으시고, 만약에 세금계산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전표든지 아니면 현금 결제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받으시라는 게 세법의 생각입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라는 게 사업을 하는 내가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부담하는 건지 그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누가 부담하는지 좀 봐보세요. 자, 제가 이 재료를 사오면서 60만 원어치 재료를 사오는데 돈을 줄 때는 60만 원뿐만 아니라 부가세 6만 원까지 줘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누가 부담하냐면 제가 부담했어요. 자, 제가 이 원재료를 사온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저는 그 부가세를 부담하게 돼요. 자, 근데 저는 뭘 했냐면 이걸 사다가 노트북을 만들고 그걸 100만 원에 팔았어요. 자, 팔면서 노트북 가격 100만 원만 받는 게 아니라 100만 원에다가 그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누구한테 받겠어요? 사는 사람한테 받겠죠? 자, 그런 다음에 매출세액 10만 원에서 이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 10만 원에서 내가 살 때 부담한 6만 원을 빼서 4만 원을 납부하는데요. 결국 그럼 이 4만 원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사람, 사는 사람이 낸 거잖아요. 부가세는요, 항상 누가 부담하냐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요. 마지막에 사는 사람. 제가 사올 때까지는 제가 만약에 사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제가 최종적으로 산 거니까 제가 부담하지만 제가 뭔가를 만들어서 다시 판매하는 순간 저 사람한테 모든 부담이 넘어가게 돼요. 자, 저 사람도요, 사와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부담하지만 뭔가에서 또 딴 사람한테 넘기면 최종적으로 건너가서 마지막에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소비하는 사람, 그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부가가치세란 건 내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에요. 팔 때 받아다가 국가에 내주는 게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중요한 건 사고 팔 때 세금계산서 주고받으라고 했으니까 하라는 대로 세금계산서만 잘 주고받으시면 부가가치세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게 실무적으로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한번 세금이 터지면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몇백억씩 터져요. 그 극단적인 예로 한 3, 4년 전에 우리 인터넷 쇼핑몰 있죠? 거기에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게 잘못된 거 하나 가지고 600억 정도 세금 한 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은 간단해요. 팔 때 물건값의 10% 받고 그 다음에서 이제 세금계산서 주는 거고, 사오면 내가 돈을 주면서 반드시 이제 세금계산서 받으라는 게 부가가치세의 기초니까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절대 빼먹지 말고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왜 무서운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이제 판매자가 있고 매입자가 있는데,
세금 계산서란 걸 서로 보세요. 60만 원짜리를 팔면서 저는 60만 원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10만 원까지 이제 지급하고 샀을 텐데요. 자,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왔다 갔다 하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한테 세금 계산서를 줬을 거예요. 저는 돈을 줬으면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니까 저는 받았을 거고요. 그럼 제가 얘가 나한테 물건 팔았다고 해서 국가에다 이제 신고를 합니다. 자, 나는 신고했어요. 내가 샀다고. 제가 나한테 팔았고. 자, 제가 신고했는데, 자, 이 판매자 A라는 애가 국가에다가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나는 신고했는데 얘는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밑에 우리 글자 색깔만 봐도 좀 아시겠죠?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거 이제 불일치 한다 그러거든요. 판매한 사람이랑 매입한 사람이랑 국가에 신고한 게 다른 거예요. 불부합 떴다고 하는데 이 불부합이 뜨면 이제 세무조사란 걸 나와서 왜 다르냐, 누가 맞는 거냐, 누가 신고 잘못한 거냐 따져서 이때 이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만약에 본세가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이러면 이제 가산세가 한 500만 원 정도 나와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그러니까 상당히 무서운 세금이 부가세여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금계산서 바로 주고받으시고 주고받은 내역 반드시 국가에 신고하는 게 부가가치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황당한 케이스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건 좀 눈썰미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자, 원재료 10억을 제가 사왔어요. 그럼 저는 돈 줄 때 10억만 주는 게 아니라 10억에다 부가가치세 1억까지 이제 줬다고 가정을 하죠. 자, 저는 돈을 주면서 뭘 받았냐면 세금 계산서란 걸 받았습니다. 자, 근데 분명히 돈 주면서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이 매입한 사람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어요. 저 부가가치세를 빼주질 않았어요. 이 케이스에서. 자, 왜 안 받았을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만 보고. 눈썰미가 필요합니다. 혹시 답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예. 잘 보셨습니다. 봐보세요. 판매자 A가 팔았거든요. 세금계산서에 판매자가 지금 누구라고 돼 있냐면 B라고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있냐? 진짜 많아요. 우리 뭐 조세 다툼이 있으면 이 다툼이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가 인터넷에 다 떠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쟁송 있는 거 가보면 이런 거 가지고 오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자, 왜 그러냐? A라는 애가 물건 팔잖아요. 근데 세금계산서는 B라고 해서 끊어준 거예요. A가. 왜요? 여러분, 세금이 아까 부가가치세는 어떤 소비를 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건 돈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돈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인데 그 소득세는 소득, 내가 번 돈이 커질수록 세금을 부과하는 세율,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떼가요. 많이 벌면 세금을 더 많이 떼가요. 그러니까 적을 때는 뭐 10% 뗀다 그러면 많을 때 한 30%, 40% 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하나만 가지고 하면 세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사업자를 막 분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A라는 애가 했는데 세금계산서는 다른 애 이름으로 주죠.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죠. 나 돈도 줬고 세금계산서도 받았는데 이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 안 했다는 이유로 이 1억이라는 거 부담했지만 공제를 안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거래 처음에 틀 때, 그리고 제가 자주 거래하는, 빈번하게 거래하는 상대방이라고 하면 처음에 거래 받으실 때 뭐 사업자 등록증도 받고 기본적인 내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데, 그럼 반드시 이제 그 사업장 가서 거래를 자주 할 애들 같으면 좀 확인을 해놓고 가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에 저 황당해하는 저거 보이시죠? 저게 아이콘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어디선가 받았는데. 저 괴로워하는 거 저게 보이시잖아요. 저거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 했는데 공제 못 받으니까. 자, 그럼 이제 세금계산서 언제 주고받는지 이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세금계산서는 주고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잘 주고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언제 주고받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세법에서 기본적인 생각은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재화가 뭐냐면 물건이에요. 용역이란 건 어떤 서비스고, 자, 그러면 재화를 공급하는 시점, 보통 이제 넘겨주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라고 해요. 세법은.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거래처한테 재화를 뭐 1,000만 원어치 넘겼어요. 자, 그럼 세법의 생각은 넘겼을 때 세금계산서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게 여러분이 아마 나중에 사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 넘겼을 때 넘기자마자 또 세금계산서 주고받는다. 이게 실무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되 좀 예외를 터졌어요.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원칙은 저거지만 거래처별로 1여걸, 뭐 세법에는 1여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해당 월의 말일자로 발행해도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우리는 한 달 동안 거래를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거래하는 내역을 총 합해서 그 해당 월의 말일자를 해서 1월 31일자로 한 번에 팍 끊어줘도 된다는 게 세금계산서의 예외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주고받을 때 바로 하는 거지만 이 거래가 되게 많은 거예요. 얘랑. 그럼 주고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 주고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거래한 내역 합해서 한 번에 교부해라. 그거 인정해 줄게. 그게 첫 번째 특례고요. 자, 근데 우리는 한 달 동안의 거래는 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한 달에 하면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누락이나 그런 걸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한 달 내에서 사업자 간의 임의로 정한 기간, 얘가 뭐냐면 우리는 15일 단위로 할게요. 자,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31일까지. 자, 우리는 10일 단위로 할게요. 1일부터 10일, 11일부터 20일, 20일부터 30일. 자, 그거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어쨌든 일정한 기간 내에서 서로 주고받았을 때 그것도 인정해 줄게라는 게 세법의 입장입니다. 다만 예. 뒤에 이제 Q&A 세션이 조금 있긴 한데요. 조금 잘 기억하셨다가 까먹지 마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데 제일 여기서 실무에서 많이 틀리시는 건 이 한 달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한 달치를 합계를 하는데 월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매달 25일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죠. 한 달이. 그렇게 할 거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같은 달 안에서만 해야 돼요. 자, 1월 1일부터 1월 31일. 그러니까 같은 달 안에서만 거래 내역을 합계해서 세금계산서 주고받아야 되지. 월을 달리 해가지고 합산해서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또 문제가 터집니다. 자, 이제 밑에 꿀팁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했는데 저건 꼭 알고 계셨으면 한다. 또는 돌려서 얘기하면 실무에서 많이 실수한다. 그게 꿀팁이에요. 자, 세금계산서에서 꿀팁은 뭐냐면 여러분 부동산 거래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보통 건물을 사고 판다고 할 때 자, 건물을 사고 팔면서 돈을 한 번에 주고 받느냐? 보통 안 그래요. 부동산 거래 금액이 크니까 계약금 받고 뭐 1차 중도금 받고 2차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돈이 먼저 왔다 갔다 하다가 잔금 딱 치르면 상대방한테 넘어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하려고 그랬으니까 잔금 치르고 나서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만약에 10억이었으면 10억 한 방에 팍 끊으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뭐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계약금부터 잔금 받을 때까지가 6개월이 넘어가면 언제 해야 되냐면 각각 주고받을 때 해야 돼요. 계약금 주고받을 때 계약금, 중도금에 대해서 중도금, 2차 중도금, 2차 중도금 각각 따로따로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또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한 번에 또 해야 되는 한 번에 그냥 10억 팡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거래가 아니라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끊으실 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반드시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이게 실무적으로 되게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 그거 되게 복잡해요. 조문이. 세법이라는 조문이 되게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해서 이걸 따라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힘들기 때문에 보통 다 외부에 맡기시잖아요. 세무에 관한 건.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 좀 독특한 거래가 발생했다. 그때는 반드시 좀 세금계산서 끊는 거에 대해만큼은 반드시 자문을 구하신 다음에 그 해당하는 시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발생합니다. 이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연봉이 4,800이에요. 4,800. 그럼 여러분은 연봉이 4,800이면 월 급여가 400이니까 내 통장에 400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400이 안 찍혔다면 어떻게 할까요? 연봉이 4,800인데 400이 급여에 안 찍힌 거예요, 통장에. 자, 그걸 다루는 게 이제 원천징수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개인들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인들이요. 소득이 발생하면, 자, 누군가 대가를 지급한다는 건 그 사람한테 소득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 개인들이 소득이 발생하면 세법은요, 니들이 알아서 국가에다가 소득 발생했으니 세금을 내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신고해서 내라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이 소득이 발생했는데 난 지금 세금 어떻게 계산하지도 모르는데 그걸 내가 알아서 세금 계산해서 국가에 지금 내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 개인들이 소득 발생했으면 알아서 국가에 신고해서 내라고 하면 한번 안 내볼까?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이 몇 명인데. 그러니까 개인들한테만 너 소득 발생하면 세금 내라고 맡겨두면 국가가 세금을 못 거둘 리스크가 너무 커져요. 리스크가 너무 커져서 국가는 뭘 하기로 했냐면 원천징수란 걸 하기로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한번 개념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 다음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누구냐면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을 수령하는 사람, 자, 돈을 받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미리 정부에 납부하는 게 원천징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자, 이 사람한테 월급을 400만 원 아까 준다 그랬죠. 그럼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회사인데, 자, 회사가 소득을 지급할 때 이 소득을 수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400만 원 월급이라 하더라도 400만 원을 다 안 주는 거예요. 너가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 떼고, 그 세금이 20만 원이었다고 하면 20만 원은 세무서에다 내고요. 나머지 380만 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 그래서 나중에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같은 월급을 받아보면 이 급여 명세표에 급여가 있지만 뭐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빠져서 제가 실제 현금 통장에 찍히는 건 이제 상당히 줄어드는데요. 그 중에서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듯이 소득세란 걸 떼는데, 저 소득세가 회사에서 저한테 월급을 주잖아요. 그 월급을 다 안 주고 제가 그 월급에 대해서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떼서 세무서에 내고 나머지만 이제 저한테 주겠다는 게 원천징수입니다. 그래서 이 원천징수 나중에 보면, 자, 뒤에 한번 저희 법인의 급여 명세표를 하나 샘플로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많이 뛰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이란 걸 하나 띄고요. 자, 세금만 띄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덩다리들이 많이 붙는데 그 중에 중요한 애들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애들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혹시 4대 보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4대 보험이라는 애가 상당히 중요한 애로 떼어집니다. 자, 4대 보험이 뭐냐 이거예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국민연금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노령화돼 가잖아요. 노령화돼서 국민들의 평균적인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면 국가의 걱정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나이를 먹었는데 소득이 없으면 그 부담은 이제 국가가 지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생각이 너희가 이렇게 젊어서 돈을 벌 때 뭘 하라는 거냐면 저축을 하래요. 저축을 했다가 그 저축했던 돈을 나이 들어서 이제 회사도 퇴직하고 이 소득이 없을 때, 계속적인 소득이 없을 때 그때 매달 생활비처럼 받아서 쓰는 걸 이제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연금. 자, 그 연금 중에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보험이나 뭐 들려면 여러분이 가서 신청서 쓰죠. 국민연금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회사 들어가면 저도 모르게 가입이 돼 있어요. 또 하나, 월급을 줄 때 저도 모르게 다 떼고 줘요. 다 떼고 나머지만 저한테 줘요. 원천징수에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강제적으로 일단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저축했다가 나중에 받을 수 있게. 이 국민연금 해지도 못해요. 해지하고 싶으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로 내가 아예 떠난다거나 그랬을 때만 저한테 돌려받을 수 있지. 그 전에는 이 연금이란 걸 해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란 걸 이제 걷어갈 거고요. 또 하나가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 여러분 아파서 병원 가봤죠? 병원 가면 자, 병원비 10,000원인데 본인 부담분 한 3,000원, 2,000원, 나머지 우리 공단에서 부담해 주죠. 그 공단에서 부담하는 게 뭐냐? 저희가 이렇게 납부했던 건강보험료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의료 혜택을 받을 때 혜택을 받으시는 게 건강보험료예요. 고용보험. 자, 제가 뭐 여러분하고 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직원들을 고용을 했어요. 고용을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랐어요. 자, 그럼 자르면 이 친구가 당장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소득이 없어지면 고용보험공단에 와서 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기존에 받던 월급의 일정 비율만큼은 좀 보존을 해줘요. 생활할 수 있게. 그리고 그걸 이제 실업급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출산 전후 휴가라고 들어보셨죠? 애 낳으려고 휴가를 가야 되는데 그때 동안 월급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용보험공단에서 저희가 냈던 보험료 가지고 이제 월급을 또 보존을 해주고요. 자, 그게 이 고용보험이라는 거예요. 산재, 일하다 다쳤어요. 일하다 다치면 그 사람 병원비도 들어가고 이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득을 보존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는 게 이제 산재보험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다 좋은 건데 이 비율을 한번 보세요. 얘가 4.5%고 얘가 3.035%예요. 거의 한 7%, 8% 되죠? 얘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급여용세표 받으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이 4대 보험 애들이 엄청난 비율로 차감되고 회사에서 줄 때 아예 차감하고 나머지만 저희한테 주니까 차감해서 이제 각각 내는 거죠. 4대 보험 공단에다가. 그게 4대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득세를 좀 볼게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소득세라는 거는 저나 여러분 같은 개인들이 돈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돈 벌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하시면 사업하면서 소득이 나요. 그러면 이제 내는 세금이 이 소득세라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 받아요. 월급 받아서 소득이 나면 내는 세금이 지금 말씀드릴 이제 소득세라는 겁니다. 소득세. 저나 여러분 같은 개인이 받았을 때 내는 게 소득세고요. 우리 회사들 있죠. 회사들이 내는 걸 이제 법인세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대비해서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좀 봐볼게요. 자, 일단 우리 세법은요. 개인들은 소득이 발생했으면 야 무조건 세금 내 이건 아니에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법에서 열거한 소득만 과세해요. 제일 위에 보시면 야 이것만 과세할게 라고 법에 열거가 돼 있어요. 그 소득이 뭐냐면 이제 여기 열거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이자 소득.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붙죠. 자, 그럼 그 이자는 내가 세금 물릴게. 그 이자. 두 번째, 배당이요.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주식을 사요. 근데 내가 주식 산 저 회사가 이익이 진짜 많이 나요. 그럼 그 이익 난 걸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게 배당이죠. 자, 그럼 제가 주식을 갖고 있다가 배당을 받으면 그걸 이제 배당 소득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죠. 사업 소득. 개인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들이.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소득을 이제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세금을 과세하고요. 근로소득 저처럼 제가 이제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계약서 쓴 다음에 근로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으면 그게 이제 근로소득으로 가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직원들 고용하실 텐데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시면 그게 그 직원들한테는 근로소득이 되는 거죠. 연금이요. 먼 훗날의 얘기예요. 뭐 60세, 65세. 제가 젊을 때 저축해 놨던 거 그때 돼서 매달 얼마씩 이제 받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저한테 연금이란 걸로 과세가 되고요. 자, 기타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복권. 자, 로또. 이거 되면 이제 기타 소득이에요.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동산, 우리 집을 팔려고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계약금을 1,000만 원 걸었다가 안 하겠대요. 그럼 1,000만 원 날리잖아요. 그 계약금 몰취하잖아요. 그럼 제가 몰취한 그 계약금 그런 게 이제 기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비경상적인 거, 자주 발생하지 않는 거. 자, 그런 소득을 몇 개 열거해 놨어요. 기타 소득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고. 퇴직 소득이요. 이제 여러분 사업자니까 모를 텐데 여러분이 직원들을 고용하면 직원들의 최고 관심사가 중에 하나가 퇴직 소득이거든요. 퇴직 소득이 뭐냐면 직원을 고용하면 그 사업주는요. 그 1년 근무할 때마다 한 달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이 10년 일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근데 이 사람 평균 한 달에 주는 급여가 1,000만 원이었다고 하면 1,000만 원 곱하기 10년 일했으니까 1억을 퇴직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퇴직금이에요. 그러면 퇴직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퇴직금 받으면 그게 퇴직소득이에요.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살면서 한 번쯤은 겪으실 거예요. 자, 내가 살던 집을 팔았어요. 옛날에 10년 전에 1억에 샀는데 이걸 3억에 팔았어요. 2억만큼 이익 나죠.
자, 그럼 2억 이익 봤으니까 세금 내라는 게 양도소득세예요. 대부분 이제 부동산 팔아서 세금 내시는 게 양도세라고 보시면 되고, 가끔가다 이제 주식 팔아서 세금 낼 때도 있는데, 이거는 주식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통 주식해서 이익이 안 나요. 이익이 나야 세금을 나는데, 이익이 잘 안 나시니까 별로 이렇게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내가 살던 집 팔 때 또는 뭐 건물 팔 때 내는 세금이 양도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소득이 나면 소득세라는 걸 과세하는데 얼마나 때리냐면 요거에 따라 세금을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득이 5천만 원이 났어요. 5천만 원이면 얼마를 세금하냐면 4,600에서 8,800 사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582만 원에다가 4,600만 원 초과하는 거 24%니까 제가 5천이면 4,600 초과하는 게 400이죠. 그러면 582만 원에다가 400만 원 24%에서 그것만큼을 세금으로 과세하겠다는 게 소득세 입장이어서 세율 봐보세요. 1200까지는 6%다가 15%, 24%, 35%, 1억 5천 넘어가면 38%예요. 근데 38%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지방소득세라는 게 또 붙어요. 10%. 그러면 38%에다가 38%의 10%가 또 붙어요. 3.8%가. 그러니까 41.8%죠. 최고 세율이. 그렇게 하는 게 소득세 세율이에요. 이만큼 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자고요. 예를. 자,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4,600 받아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회사 다니면서 동시에 사업도 하고 있대요. 사업하면서 4,600을 벌어요. 그러면 결국 보면 4,600, 4,600에서 9,200을 버는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근로소득 4,600 벌었으니까, 자,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 계산해 보면 4,600에서 8,800 사이니까 582만 원. 그러면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582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해서 4,600 벌었으니까 4,600에 대해서 582만 원 하면 두 개 합해 보시면 1,164만 원이 될 거야.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야, 뭔 소리냐. 너는 근로 일하면서 4,600 받았고 회사 월급으로 사업해가지고 4,600 벌었으니까 너가 총 벌어들인 소득은 얼마냐면 9,200이다. 자, 9,200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넣어보면 8,800에서 1억 5천 사이예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냐면 기본적으로 1,590에다가 8,800 초과한 금액의 35%니까 요거 계산해 보시면 1,730만 원이에요. 차이가 꽤 커요. 이렇게 계산하면 1,164만 원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1,730만 원. 600만 원 이상 차이 나잖아요. 자, 세법의 기본적인 생각은 두 번째 방법이에요. 다 합하래요. 합해서 세금 때리겠다는 거야. 네가 번 거는 다 합한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2배 사근 연기라고 제가 표현 드렸는데 아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자, 이 6가지 소득을 합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 종합소득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종합소득을 언제 신고하느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자, 2016년도의 소득이면 2017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서 세금 내라는 게 이 종합소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무조건 다 하실 거예요. 사업하시면 종소신고 하셔야 돼요. 5월 말에. 그게 이 6가지 소득 합해서 신고하는 걸 종소신고라고 해요. 종합소득신고.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월급 급여 받아서 소득이 4,500이 있고요. 이자가 200이 있대요. 이 정도씩은 다 생기잖아요. 이자가. 자, 원칙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전부 다 합해서 종합소득으로 해서 5월 달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근로소득 4,500하고 이자 200 해서 4,700만 원을 그 다음 연도에 신고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 세무서가 너무 힘들어요. 최소한 우리 이자 몇십만 원씩이라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 뭐 거의 전 국민이 다 5월 달에 세무서에다가 종소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어떤 제도를 뒀냐면 이자하고 배당이 금융소득이라 그러거든요. 이자하고 배당을 합한 거, 그거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그게 2천만 원 이하면 이자 배당 합해서 2천만 원 이하면 야, 너는 종합소득 계산할 때 합산하지 말라 그래요. 종합소득 신고는 하는데 합하지 마 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내 소득을 할 때 이자 배당은 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이 사람 같은 경우면 근로소득 4,500하고 이자 200이 있으면 200 합쳐서 신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4,500만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생각 드세요? 아, 이자는 200만 원 받았는데 그럼 세금 안 내겠나? 그 생각 드시죠? 그쵸?
200만 원 합해서 신고 안 하면 200만 원 지금 세금 안 낸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아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소득을 지급할 때 아까 뭐 하라 그랬냐면 세금을 떼고 주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나 한번 봐보실까요? 앞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누군가한테 대가를 지급할 때는 다 주는 게 아니고 세금을 뗀 다음에 줘요. 그때 소득 종류별로 이제 떼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떼는 비율이 지금 다 다르긴 하지만 다 떼고 주거든요. 그럼 이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급액의 14%를 떼고 줘요. 물론 지방소득세 하면 15.4%요. 어쨌든 세금을 떼고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이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세금 다 뗀 다음에 나머지를 준 게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이자예요. 이자라는 게. 그래서 이 금융소득이라는 게 2천만 원이 안 되면요. 종소신고할 때 합산을 안 해요. 빼요. 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리과세한다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뭐 이 표현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가 없고요. 합산 안 해도 된다. 왜냐? 내가 이자 받을 때 이미 세금 낸 게 있으니까 그걸로 국가는 더 이상 세금 안 걷겠다는 거예요. 그거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신고하라는 게 국가의 입장입니다. 뭐 연금하고 기타도 있기는 한데 얘네들은 발생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금융소득이 발생할 때는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합산해서 신고 안 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자로 2천만 원이 나려면 거의 한 10억 정도를 1년 내내 안 찾고 놔둬야 한 2천만 원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내가 아니다 싶으면 저는 이자나 배당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따로 신고 안 해도 돈 받을 때 세금 낸 걸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소득세라는 게 소득에 대해서 하는데 그럼 여러분처럼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야 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랑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고용하실 거니까 그 사람들이 내야 될 근로소득세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근로소득세라는 건 뭐냐면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가 있으면 그 돈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걸 근로소득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라는 게 국가의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받은 소득 금액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 바로 그냥 세금을 과세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뭘 하냐면 여기 밑에 있는 과정을 하나 거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개인들이 살아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부양가족이에요. 자, 그냥 우리는 애도 없어요. 그냥 와이프랑 나만 있고 와이프는 일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둘이 사는 집하고 애들이 한 6, 7인 집하고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똑같이 세금 매기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생활비 많이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그만큼 적게 과세해야 되니까 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이 세금을 한번 계산할 때 막 빼주는 것들이 생겨요.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좀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양가족에 따라서 세부담을 조금 조정을 해주고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보험. 우리 살다 보면 보험도 들고 의료비. 아프면 의료비 발생하고 교육비. 애들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주택자금. 내 집 없으면 내 집 생길 때까지 계속 주택자금 뭐 전세를 가시던 월세를 가시던 주택자금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신용카드 쓰면 혹시 혜택 본다는 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자, 신용카드 쓴 것도 세금 계산할 때 혜택을 줘요. 그리고 뭐 많이는 안 하시지만 우리 기부를 했어요. 기부 보통 이제 종교단체에 많이 하시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세금 계산할 때 이제 다 차감을 해서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게 국가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자, 근데 아까 우리 뭐 했냐면 종업원한테 월급 줄 때 월급 다 안 주고 세금 떼고 준다 그랬죠. 세금 떼고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얼마를 세금을 떼야 될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월급에 대해서 내야 될 세금은 언제 확정이 되냐면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이 다 확정이 되고 1년 동안에 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 이런 게 전부 다 확정이 돼야 정확하게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이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1년이 다 지나봐야 정확한 세금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매달 월급 줄 때 세금을 뗐잖아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뗄까요? 대충 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양가족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월급여가 얼마 정도 되면 통계적으로 한 이 정도 세금 내더라. 그게 이제 국세청에 나와 있어서 그 금액만큼을 일단 떼요. 원청 진술해요. 근데 1년이 지나서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세금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세금 계산했더니 200인데 1년 동안 300을 뗀 거예요. 그럼 돌려줘야죠. 그럼 이때는 이제 100만 원을 돌려주죠. 이걸 이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말정산. 1년이 다 지나서 내가 정확하게 부담해야 될 세금 계산하고요. 그거랑 1년 동안 냈던 거 차이만큼을 조정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돌려서 이 사람 보죠. 정확하게 내야 될 세금이 500인데 1년 동안 세금 뗀 게 300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200을 토해내는 거죠. 우리 작년하고 재작년에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났어요. 보통 13월에 월급이라고 표현하듯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돌려받았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부터 세법이 좀 바뀌면서 이 세제 혜택이 조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해냈죠. 토해내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불만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을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이제 몇 가지 나온 것들이 있어서 아무튼 그때 신문 기사에 이렇게 회자됐던 이 연말정산이라는 게 기본 컨셉이 이거예요. 그럼 연말정산 언제 해주냐면 2월 달에 해요. 그러니까 2015년 하잖아요. 그럼 이제 2016년 2월 달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14년도 거라면 2015년 2월 달에 그런 식으로 그 다음 년도 2월 달에 하는 게 연말정산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꿀팁을 몇 가지 드리면 자, 회사에서 내가 일하고 돈 받으면요. 기본적으로 다 세금 때려요. 과세를 해요. 근데 회사에서 일하고 받는 돈이지만 세금을 안 매기는 소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여기 열거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 잘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역이 회사 정관 같은 데 들어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급했을 때 소득세를 안 물리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월 10만 원 식대. 자, 우리 회사는 만약에 임직원들한테 밥을 줘요. 점심을. 자, 그러면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자, 식대란 건 뭐냐면 우리가 밥을 안 줘요. 대신에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월 10만 원까지는 돈을 줬지만 세금 안 매길게. 한 달로 치면 1년으로 치면 120이잖아요. 그러면 120만 원을 내가 회사에서 받았지만 그거는 내 소득으로 안 봐주겠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10만 원 이하의 식대요. 첫 번째가. 근데 이게 한 20몇 년 된 것 같아요. 월 10만 원이. 자, 월 1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5천 원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김밥라면, 내일도 김밥라면. 이러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는 돈이 10만 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세법의 입장은 그거예요. 월 10만 원까지. 두 번째가 월 10만 원 이하의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와의 보육과 관련해서 회사가 지급하는 거는 월 1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매겨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희 안진혁의 법인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이걸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게 나오면서 급여에다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 자녀보육수당이 이렇게 따로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식대랑 자녀보육수당 이렇게 다 따로 나오거든요. 그럼 저게 저렇게 구분돼서 나오고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월 10만 원씩은 분명히 내가 받았지만 소득으로 안 보겠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0만 원 이내의 자가보전금인데요. 이건 뭐냐면 임직원들이 자기 차예요. 회사 차가 아니고 자기 차를 가지고 회사 업무를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보통 회사들 보면 회사 차를 사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직원들이 다니게 하는데 이거는 종업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쓰는데 그 회사 업무가 뭐냐면 이제 시내 출장 가는 거. 시외 출장 말고요.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거를 야, 너 차 가지고 좀 해. 라고 한 다음에 자, 그럼 자기 차를 쓰다 보면 뭐 기름값도 들어가고 수선비도 들어가고 막 비용들이 발생할 거잖아요. 자, 그거를 하나하나 정산해 주면 안 돼요. 자, 정산하지 않고 월 그냥 야, 한 20만 원 줄 테니까 이걸로 써. 라고 해서 정액으로 20만 원씩 주면 그거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실비가 들어갈 거라고 봐서 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 보조금 준 것도 소득세를 안 매기도록 돼 있어요. 이건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근무하신 분들 있죠? 해외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까지 비과세요. 거기다가 그 해외 근무가 원양업이나 국외 건설 현장 있죠? 건설 현장은 한 달에 3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게 있으니까 물론 일단 뭐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 규정에 따라서 잘 구분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종업원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게 한 사람으로 따지면은 1년 120이지만 종업원이 10명만 돼도 1200만 원 정도 이 소득으로 안 잡히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상당히 좀 신경 써가지고 챙겨주셔야 될 거고요. 처음에 제가 이걸 한번 써놨었어요. 오늘 교환 가져올 때까지. 한 달 얼마나 떼는지
뭐 충격을 받으시라고 제가 했는데 오늘 뭐 촬영을 한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이제 빼가지고 했습니다. 많이 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가 받는 돈이 나오면 거기에서 국민연금 떼고 건강보험 떼고 고용보험 떼고 소득세 떼고 이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 떼고 공제회비 나가고. 자,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29세 이하, 여기 보시면 29세 만 29세 이하인데 군 복무 기간이 있으면 가산한다 그러면 나 군대 2년 갔다 왔어요. 그럼 이제 31살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만 29세가 아니라 군대 갔으면 만 31살까지. 자, 그 이하의 청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자, 우리가 스타트업 하면 대부분 중소기업이에요. 자, 그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속하는 날이 해당하는 달, 그러니까 5월달, 올해 5월달부터 했으면 그 1, 2, 3년 된 그 5월달까지 그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70%만큼 세금을 감면해줘요. 이게 이제 청년 취업을 위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감면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 규정은 반드시 잊지 말고 임직원들한테 혜택을 챙기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자, 사업하는 본인, 사장님들. 자, 사장님들은요, 장사하면 수입이 올라가요. 매출이 되면 이제 팔리는 게 제 수입이고, 하지만 수입이 다 제 소득은 아니죠. 거기서 비용 빼고, 이제 필요경비라는 게 비용이라고 하면, 자, 수입에서 비용 빼고, 그 나머지가 뭐냐면 이제 그게 소득금액이겠죠. 소득금액. 자, 그럼 이 소득금액이 있으면 저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건데요. 이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과세할 거냐? 아까 근로소득세랑 비슷하게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 소득에 대해서 일정한 비용들을 좀 차감해 주게 됩니다. 비슷하죠? 부양가족 있으면 부양가족 빼주고, 아까 우리 보험료, 의료비 그런 비용들 다 차감해 준다고 했는데, 자, 그 비용들이 여기 쭉 나와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우리 사업주,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모든 비용을 다 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 있는 기부금만 뺄 수가 있고요. 나머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이거는 우리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안 돼요. 근로소득자만 빼주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비용을 뺀다고 할 때 우리 부양가족, 자, 가족 있는 거 빼시고, 그 다음에 기부금 빼시고, 나머지 표준공제라고 해서 얼마 차감해주는 금액, 저것까지만 차감해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 좀 알아두셔야 할 내용 한 가지 보면 이겁니다. 창업 중소, 창업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좀 혜택 받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 좀 인증을 해줘야 돼요. 야, 너희는 벤처다. 벤처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인정이 돼야 받을 수 있는 거긴 한데, 자, 그런 식으로 벤처로서 중소기업, 벤처로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5년간 50% 정도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 내용 좀 알아두시면 좋고, 오히려 조금 더 필요한 거는 두 번째 거, 그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인데, 이건 이제 웬만한 중소기업이면 다 감면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법인세나 소득세, 저희 이제 소득세니까 거기에 5에서 30% 정도까지 세금을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인력 개발. 자,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하면서 연구소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연구소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기업부설 연구소라고 해서 이제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해서 그 연구 개발을 하려면 뭐 그 연구 개발을 하는 그 연구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재료비도 써야 되고, 뭐 비품도 사와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들 텐데, 자, 그런 것들 연구 개발하면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세액 공제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 부분은 나중에 이제 실제 사업을 하시고 연구소라는 거를 설립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그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대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텐데, 어딘가 지원을 받으실 텐데, 그거 통해서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증빙수치 얘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제가 어떤 대가를 줄 때 우리 부가가치세가 왔다 갔다 하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 받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부가세라는 걸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아까 노트북이 원래 100만 원인데 부가세가 붙으면 사는 사람이 110만 원에 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생필품 같은 거는 부가세를 안 매겨요. 자, 여러분들이 먹고 살 때 그 마트 가서 많이 사실 거 아니에요. 뭐 돼지고기도 살 수 있고 소고기도 살 수 있고 야채도 살 수 있고. 자, 이런 생필품 같은 게 있으면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건데 거기에 부가세를 붙이면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부가세 안 매기고요. 대표적인 게 의료. 국민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요. 근데 거기 부가세 매기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안 매겨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소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다 과세하지만 예외적으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애들이 좀 있는데 그걸 면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크게 부가세가 과세되는 걸 거래하는 사업자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걸 거래하는 사업자, 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뭔가 대가를 주고 구입할 때는 그 상대방이 뭐 부가세가 과세되는 걸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부가세가 이제 면세되는 걸 파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일단 사업자 입장에서 어떤 대가를 지급하고, 여기 보시면 재화나 용역,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제 대가를 지급하신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떤 증빙 받으라고 하냐면 네 가지 나오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인데 지금 안 배우신 거 하나 나올 거예요. 계산서란 게 나오는데 면세되는 걸 파는 사람은 계산서란 걸 줘요. 세금계산서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붙어 있지만 면세계산서에는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없어요. 그것만 다르고 똑같이 생긴 애가 계산서예요. 그럼 저희가 어떤 대가를 지급하고 증빙을 받을 때는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때는 뭐 세금계산서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거고,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 애들을 구입하실 때는 계산서란 걸 받으시는 거고요. 과세가 되건 부가세가 면세가 되건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받으시면 그건 이제 언제든지 증빙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급하실 때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 저런 증빙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받으라고만 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접대비인데 건당 1만 원 초과하는 접대비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접대비가 건당 1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 접대비가 있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접대하는데 9천 원을 접대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오히려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대비란 게 건당 1만 원 초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실무적으로. 그러면 어떤 접대비를 지출할 때 지출하고 나서 저기 있는 증빙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안 받았어요. 그럼 접대비는 어떻게 되냐면 비용 인정을 안 해버려요. 자, 우리 소득이란 게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건데 난 분명히 비용 지출했지만 세금 계산할 때는 얘를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접대비는. 그럼 접대비는 건당 1만 원 초과했으면 무조건 저걸 받는데, 보통 접대라는 게 뭐 식사하시고 뭐 어디 가서 카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제 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라는 게 저기 있는 내용이고요. 그럼 접대비 이외의 증빙일 때는 기준 금액이 좀 달라요. 자, 접대비 이외에는 건당 3만 원 기준이고요. 자, 3만 원을 초과하면 저기 있는 증빙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3만 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아까 그 간이영수증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건당 3만 원 초과했는데 그냥 일반 간이영수증 받아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비용은 인정합니다. 자, 수익에서 비용 빼는데 일단 비용은 빼줘요. 대신에 가산세란 걸 물리는데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사례 같은 거예요. 보통 저희가 800이라는 비용을 썼다고 하면, 자, 수익 1000에 비용 800 쓰고 나면 이제 소득이 200이니까 200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 800에 대해서 접대비인데 건당 1만 원 초과하는 접대비인데 증빙을 안 받았다. 그때 아까 비용으로 인정 안 한다 그랬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익은 1000이지만 나는 비용을 지출했어도 세금 계산할 때는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00이라는 전체에 대해서 내 소득으로 잡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상당히 불이익이 큰 거죠. 만약에 건당 3만 원 초과하는 접대비 이외의 비용, 자, 거기에 대해서 증빙을 안 받았다. 그러면 1000에서 800을 빼서 일단 비용은 인정해줘요. 200을 소득이라고 보지만 너가 받으라는 증빙을 안 받았으니까 제일 밑에 보시면 가산세라는 걸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중요하신 거는 증빙 관련해서는 접대비 할 때는 거의 뭐 대부분 신용카드나
뭐 세금계산서 거래가 거의 없을 거예요. 접대는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니까 신용카드 거래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이외의 비용 같은 경우는 건당 3만 원 기준이에요. 일단 3만 원 넘어간다고 하면 반드시 저증빙을 받으셔야 되니까 내용을 좀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